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업 재무 2주차에 대한 문제 중심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경영학의 교과목 개요 또 그 도입 부분에 대한 그 경영학이란 무엇이냐는 것과 그 재무관리는 무엇인가, 그리고 또 우리 학교 내에서는 어떤 재무관리 관련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는가, 이런 것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좀 더 그 경영학 재무관리의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교과 내용을 문제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2장에서 보는 것은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와 그 간단한 이제 경영 분석, 재무 분석을 다루는 거죠. 물론 그 경영학 재무관리에서 그 재무관리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계 쪽 공부를 먼저 들어둬야 된다 이거예요. 그 얘기는 앞에서도 했는데 그렇지 않고 공부한 학생들이 많고, 또 들어도 우리가 뭐 전체적으로 요약을 한번 다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재무관리 쪽에서 재무제표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간단히 설명을 하는데, 이번 시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기업들이 회계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그 옛날에는 이제 기업 회계 기준이라는 걸 썼어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2012년인가부터는 그 IFRS라고 해서 세계 그 국제 회계 기준을 갖다 쓴 거죠. 그다음부터는. 그래서 이제 그 다른 나라와 또 재무 상태나 성과를 비교하기 쉽도록 해서 외국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기업의 그 재무 상태를 잘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IFRS를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IFRS를 적용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나라의 그 기업 재무제표, 우리나라는 재무제표를 4개의 재무제표를 그 기본 재무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재무상태표, 그 중에 또 손익계산서, 그리고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그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전 시간에도 설명했지만 이거는 이제 대차대조표라고도 합니다. 대차대조표. 그래서 현재의 재무상태, 그러니까 어느 시점을 딱 정해서 그 기업의 재무상태가 어떠냐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대차대조표고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손익을 우리 이제 경영학이나 회계학에서는 그 기업의 성과를 우리가 이제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죠. 기업의 성과를 이익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익이 얼마나 났느냐는 것을 보는데, 그거는 되게 이제 회계 기간이 1년이다 보니까 1년 동안의 그 성과를 나타내요. 자본변동표는 뭐냐면은 대차대조표에서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 대차대조표를 보면 이쪽이 이제 자산입니다. 대차대조표는 그 기업의 재무상태를 T자로 해서 이쪽에 자산, 이쪽에 부채, 이쪽에 자본,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응? 그런데 자본변동표는 바로 이 자본이 어떻게 변동이 됐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 올해 말까지
자본이 어떻게 변동되느냐. 그걸 나타내는 것이 바로 자본 변동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그 IFRS가 도입되면서 도입된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게 없었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라는 게 있었는데, 이제 요것이 바로 주주의 몫을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주 중심으로, 얼마큼 더 주주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느냐는 차원에서 도입된 그런, 재무제표가 되겠습니다. 현금흐름표는 재무관리에서는 손익계산서상의 여러 가지 회계상 이익 개념을 분석 지표를 삼지 않는다고 그랬죠. 왜냐면은 회계 개념이 워낙 다양하고 회계 기준에 따라서 자꾸 달라지니까 그것이 또 기업이 경영 활동을 하는데 현금이 필요한 거지 페이퍼상의 이익이 필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금 흐름을 따로 또 측정을 하게 되는데 그 현금 흐름표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 종전에도 있었던 거고, 그래서 요게 이제 IFRS가 도입되면서 함께 도입된 거죠. 그런데 질문은 1년 동안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는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뭐 손익계산서죠, 간단하게. 두 번째, 재무상태표 또는 대차대조표의 대변 항목이 아닌 것은 우리가 회계 원리를 공부한 사람들, 회계학을 공부해 갖고 온 사람들은 쉬운 문제겠지만 처음 듣는 학생들은 일단 이런 거를 알아들어야 돼. 전체가 자산이지만 자산에는 유동자산과 고정자산 또는 비유동자산이라고 돼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부채지만 부채도 유동부채와 고정부채 이렇게 있어요. 고정부채. 유동부채는 1년 내에 돈을 갚아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고정부채는 1년 이후에 만기가 도래되는 부채예요. 유동자산은 1년 내에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자산들이고요. 1년 내에 판매를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현금화 시킬 수 있어요. 고정자산은 그러니까 유동자산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원재료 같은 거죠. 원재료는 제품으로 만들어 가지고 판매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재료 제품 또는 판매는 했는데 아직 돈을 안 받은 거, 그게 뭐죠? 매출 채권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유동자산이 되겠습니다. 고정자산은 어떤 것인고 하니, 고정 설비, 그러니까 공장, 기계,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또, 투자 목적으로 어디 부동산을 사놨다? 이런 것도 이제 고정자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자산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현금이나 채권 것처럼 돈을 바로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당좌자산이에요. 그리고 아까 대표적인 게 또 뭐라 그랬어요? 원재료, 제품 이런 거라고 그랬죠? 그 판매해서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그게 바로 이제 재고자산입니다. 재고자산. 이렇게 있어요. 유동자산 안에는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이 있습니다. 고정자산 안에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건물, 토지, 공장 이런 것처럼 그걸 이제 유형자산이라고 그래요. 유형자산. 그리고 특허라든가 재산권, 산업재산권 이런 것들처럼 형태는 없지만 이익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자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무형자산이라고 하죠. 무형자산. 아까 얘기했던 부동산 같은 거, 그런 건 이제 또 다른 회사 주식을 사가지고 좀
이익을 내려고 또는 그 경영권을 지배하기 위해서 다른 회사 주식을 갖고 있다. 그런 건 투자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까지는 이쪽은 한 덩어리로 자산이라고 했지만 그 안에는 유동자산과 크게 1년 내에 현금화되는 유동자산과 1년 이후의 수익을까지도 수익 창출에 기여하는 자산들, 그런 것이 고정자산이고요. 부채는 유동부채,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부채, 1년 이후에 갚아도 되는 부채,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은 자본 계정이라고 하는데, 자본은 그냥 자본이 아니고 자본금과 여기에는 잉여금,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잉여금 안에는 자본잉여금과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는 자본잉여금과 영업거래에서 축적해 놓은 영업잉여금이 있어요. 그런데 영업잉여금이라고 안 하고 이익잉여금이라고 해요. 이익잉여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재무상태표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한 거예요. 이제 그 교재를 보면 더 이제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는데, 일단 요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내용은 다음 중 재무상태표의 대변 항목이 아닌 것은, 대변은 오른쪽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동부채, 고정부채, 자본금, 잉여금, 또는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1번 당좌자산이 있네요. 당좌자산 한 개는 차변일 거죠. 여기 있네요. 당좌자산은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현금. 회사가 일단 영업활동을 정상적으로 하려면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현금 약간 여유가 생기면은 예금에도 넣어도 되죠. 또 금융자산에도 좀 돈을 넣을 수 있죠. 이런 거 들어가고, 또 매출을 했는데 아직 돈을 못 받은 거, 매출 채권 이런 것들이 또 당좌자산에 들어갑니다. 당좌자산. 재고자산은 뭐예요? 제품, 제공품이라는 것도 있어요. 제공품은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 그리고 원재료, 이렇게가 재고자산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3번을 봅시다. 다음 중 성격이 다른 한 가지 자산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거기를 가보죠. 이제 자산 쪽에서 다음 한 가지가 뭐가 다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격이 다른 한 가지 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자산, 아까 뭐라 했어요? 요 세 가지는 고정자산이라고 그랬죠. 고정자산. 이건 고정자산이고, IFRS는 이제 비유동자산 이라는데, 고정자산이에요. 요거는 뭡니까? 아까, 얘기했을 때, 재고자산과 함께 뭐라 그랬어요? 유동자산이라고 했죠. 유동자산. 그래서 유동자산은 1년 내에 또는 한 영업 사이클 내, 영업 주기 내에서 현금화 되는 거고요. 요거는 장기간, 1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수익 창출에 기여하는 자산, 이런 거를 고정자산이라고 합니다. 고정자산에는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자산. 물론 이제 유형자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토지, 건물, 기계장치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고요. 무형자산에는 형태가 없는 거, 영업권, 특허권, 산업자산권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을 봅시다. 시간적 차원에서 나머지와 다른 성격의 재무제표는 뭐냐? 이거예요. 시간적 차원에서. 그거는 이제
이제 아까 그 재무제표를 설명을 하면서 간단히 얘기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거다. 손익계산서는 1년 동안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거다. 현금흐름표는 1년 동안의 현금 흐름을 나타내는 거다. 자본변동표는 1년 동안의 자본이 어떻게 변동됐는지를 나타내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정보를 제공하는 거고요. 손익계산서부터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는 일정 기간의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너 키가 얼마냐? 그럼 178입니다. 이러면 그거는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예요. 1년 동안에 얼마 컸냐? 3cm 컸습니다. 이러면은 일정 기간의 성과예요. 그래서 요 스탁은 바로 이런 일정 시점의 개념을 얘기하는 거고요. 요 플로우는 바로 일정 기간의 정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적 차원에서라면은 스탁은 일정 시점의 얘기고 플로우는 일정 기간의 내용이기 때문에 답은 재무상태표가 되겠습니다. 재무상태표가. 스탁은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는 절양 개념이라고 그래요. 절양. 그러니까 절양은 이제 뭐 저수지에 물이 고여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플로우는 이렇게 흐를 유자를 써서 유량 개념이라고 그래요. 유량 개념. 그러면 이거는 흐를 유. 그래서 얼마 기간 동안의 정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이제 주어진 재무제표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기업을 평가하는 것을 경영분석이라고 하는데요. 앞서 얘기한 재무제표가 네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가 있는데 현금흐름표까지 분석하는 거는 제 4학년 때, 3학년 때 와서 이제 경영분석까지 공부를 하고 그때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본변동표는 이제 회계학 쪽에서 주로 해요. 그런데 우리가 오래전부터 기업의 정보를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를 중심으로 분석을 해왔거든요. 그리고 그런 정보가 가장 많이 접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정보를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중심으로 경영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이루어지는 비율, 여러 가지 재무 비율 중에서 몇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다룰 비율이 바로 유동비율이에요. 유동비율. 유동비율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이렇게 있단 말이야. 유동비율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주주의 입장에서는 높을수록 좋다. 주주의 입장에서 유동비율이 높은 것이 좋을까? 그렇지가 않죠. 왜냐면은 주주는 이 유동성 비율은 이렇게 밑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측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동 자산을 유동 비율로 나누고 곱하기 100% 이렇게 구해요. 이게 유동 비율이에요. 유동 비율.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요. 유동 비율이 100%가 된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입니까? 유동 자산과 이게 유동 부채입니다. 유동 부채. 그래서 그러면은 이것도 잘못됐네요. 유동 부채입니다. 부채.
그래서 유동 부채분의 유동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유동 비율이 100%라는 얘기는 유동 자산과 유동 비율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유동 부채는 얼마 기간까지 갚아야 돼요?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거예요. 유동 자산은 얼마 기간에 현금화 되는 거예요? 1년 이내에 현금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같다는 얘기는 1년 내에 현금화되는 자산에 있는데 그것이 1년 내에 갚아야 될 돈의 크기하고 같다. 그러니까 부도 안 나고 겨우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유동자산과 유동부채가 똑같다는 얘기는 만약에 유동자산이 유동부채보다 작다. 그러면 이게 100%보다 작을 텐데 그러면은 1년 내에 갚아야 될 돈을 못 갚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도 나는 거죠. 그러니까 2번은 맞고요. 유동부채분의 유동자산 곱하기 100%를 구한다. 이거. 단기적 채무상환 능력을 우리가 이제 장기냐 단기냐는 것을 구분할 때는 보통 1년 기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one year 룰이라고 그래요. one year 룰. 그래서 유동성, 고정성 이런 걸 나눈 것을 이제 one year 룰을 적용을 해서 하는데 단기적 채무상환 능력을 나타낸다. 맞죠? 유동자산이 유동부채보다 커야 1년 내에 들어오는 돈으로 1년 내에 갚아야 될 돈을 갚고 남는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3번 단기적 채무상환 능력을 나타낸다는 말은 맞는 거고요. 네 번째, 최소한 100% 이상이 돼야 된다. 그렇죠? 이 위에 게 이거보다 커야 돼요. 최소한. 그러니까 최소한 100% 이상이 돼야 돼요. 보통은 200% 이상은 돼야 된다고 그래요. 왜냐면은 유동자산 안에는 유동자산이 뭐뭐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유동자산이 당좌자산과 또 하나 뭐죠? 재고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재고자산은 어쩌면 현금화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제품이 만들었는데 이게 시장에서 별로 인기가 없어서 안 팔려. 그래서 그냥 우리 공장에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유동자산으로 잡혀서 유동비율은 높지만 실제로는 현금화되기가 어려운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고자산은 조금 의심스러우니까 단순히 유동비율을 100%로 보지 말고 유동비율을 200%는 된다고 보자. 그 중에 재고자산도 있을 테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최소한 200% 이상이 되어야 되지만 최소한 100% 이상이 되어야 되지만 바람직하기는 200% 이상이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주주의 입장에서는 유동비율이 높은 것이 물론 좋겠죠. 그렇지만 높을수록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유동비율이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현금을 많이 갖고 있어도 유동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회사는 안전할지 모르나 그것이 제품 생산이나 판매에 사용이 돼서 수익성을 높여야 되는데 수익성이 안 높으니까 그래서 안전성을 높이면은 수익성이 좀 침해가 되고 수익성을 높이려면은 안전성이 좀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상관관계에서 볼 때 주주는 안전성보다 수익성을 높이 보기 때문에 유동비율이 높은 것을 무조건 좋아하지는 않아요. 안전성은 이제 유동성과 같은 말인데 유동성이 높은 거를 좋아하는 거는 주주보다는 채권자죠. 부채를 준 채권자들이 유동성을 높은 것을 선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유동비율이 있고 또 중요한 우리가 이제 재무비율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요 기업 재무 수준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비율은 이제 유동 비율, 지금 얘기하는 부채 비율, 뭐 좀 이따 그 설명할 또 수익성 지표가 있겠습니다. 그거를 설명을 하겠는데, 부채 비율은 회사가 얼마나 부채를 많이 안고 있느냐. 삼성전자 부채 별로 안 쓴다고 해도 뭐 10조다 이거예요. 엄청 큰 돈이죠. 근데 삼성전자가 뭐 200조 막 이러니까 10조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죠. 그런데 회사 규모가 12조 되는 회사가 있는데 10조 부채를 쓰면은 그건 많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부채, 어느 정도 부채를 쓰고 있는가는 금액으로 측정을 하지 않고 비율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부채 비율이라고 그래요. 부채 비율. 부채 비율을 어떻게 구하냐? 항상 학생들이 헷갈리는데 헷갈릴 거 하나도 없어요. 이 대차대조표를 중심으로 이렇게 볼 때 여기에 자산이고 여기가 부채고 여기가 자본 아닙니까? 그럴 때 부채 비율은 그냥 요거 그대로예요. 요렇게. 이게 바로 부채 비율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요거를 분수식으로 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채 나누기 자본. 이게 부채 비율이에요. 부채 나누기 자본. 그러니까 유동부채 얼마, 고정부채 얼마, 자본 얼마, 자본금 얼마, 이런 기업의 부채 비율은 얼마냐?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부채는 유동부채와 고정부채 두 개로 나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두 개 부채는 합치면은 얼마가 됩니까? 여기가 400과 800을 합쳐서 이제 1200이 되겠네요. 그죠? 부채예요. 밑에 자본. 자본은 요겁니다. 요거. 자본이 800이라고 그러고 자본금이 300이래요. 이거 필요해요? 자본금 정보는 필요 없습니다. 왜? 자본은 자본금에다가 잉여금을 더한 거예요. 잉여금. 그러니까 지금 잉여금이 얼마라는 거예요? 잉여금이 500이네. 500. 자본이 800이고 자본금 300이니까 잉여금이 500이네요. 그런데 부채 비율을 구할 때 자본금이 얼마고 잉여금이 얼마고 따로따로 알아야 됩니까? 아니죠. 그냥 부채 나누기 자본이니까 그냥 이 자본이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800이 들어가면 됩니다. 800이. 그럼 800분의 1200이 되니까 몇 프로가 돼요? 150%가 되겠네요. 150%. 그러니까 1.5인데 곱하기 100%. 여기에다가 100%로 나타내니까 그럼 150%가 돼요. 그러니까 부채 비율의 공식을 잊지 않도록. 부채 비율의 공식은 그냥 대차대조표 대변이에요. 그냥 대차대조표 대변. 부채 나누기 자본. 이렇게. 그래서 답은 150%가 되겠습니다. 50%. 자, 다음 중 경영자의 자금 운용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까 지금까지 살펴본 게 유동 비율하고 부채 비율을 살펴봤죠. 이번에 이제 수익성 관련 지표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때 경영자의 자금 운용. 자금 운용은 뭐라고 그랬죠? 자금 운용은 투자 결정이에요. 투자 결정. 그 경영자가 투자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 회사를 하겠다라고 뭐 정몽구 회장은 자동차 회사에 투자를 한 거고 현대는 그리고 삼성은 반도체 쪽으로 투자를 했다 이거예요. LG는 화학 쪽으로 했다. 그러면은 LG화학의 투자 결정의 성과를 어떻게 측정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대차대조표에서 이쪽이 자산이라고 그랬죠? 이쪽이 부채고 이쪽이 자본이라고 했는데 이 대차대조표에서
이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채 비율인데 그 부채 비율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이 대변 쪽은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고 여기는 어떻게 투자를 했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라 그랬죠. 자금 운용을 어떻게 했느냐. 그랬을 때 여기에 좋은 투자를 했으면은 손익계산서에서 어느 항목이 커지겠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때 그 회계학의 손익계산서는 굉장히 뭐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액, 판관비, 영업이익 뭐 이렇게 쭉 나오지만 재무관리에서는 그냥 영업 수익에서 영업 비용을 빼고 그래서 영업 이익이 나오고 여기에 이자, 지급 이자를 빼고 나면은 순이익이 나온다. 이렇게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그 재무관리에서는 요런 구조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경영자가 자금 운용의 성과를 나타낸 경영자가 자금 운용을 잘했냐 못했느냐는 것을 나타내는 게 요것으로 만들어진 성과죠. 요것으로 만들어진 성과가 어느 겁니까? 바로 영업이익이에요. 영업이익. 자동차를 투자한 현대자동차는 이쪽이 자동차 생산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이게 주로 반도체로 했다. 그래서 반도체. 그럼 반도체에다가 투자를 했은 것과 자동차에 투자한 것으로 두 개를 비교해 볼 때 어느 게 더 잘했느냐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영업이익을 가지고 합니다. 영업이익. 그래서 손익계산서에서는 영업이익이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이제 그 다음에 순이익이지만 영업이익이 많은 회사가 경영자가 결국 자금 운용을 잘했다는 게 돼요. 그러면은 자산을 투자한 규모에 비해서 얼마만큼의 이익을 냈느냐는 것이 바로 이 자산은 유동자산, 고정자산이 있기 때문에 총자산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총자산이 영업이익을 얼마만큼 냈느냐는 것을 나타내는 비율. 그것이 바로 총자산 영업이익률이죠. 그렇죠? 그래서 총자산 영업이익률은 영업이익을 총자산으로 나누고 곱하기 100% 이렇게 한 거예요. 경영자의 자금 운용의 성과를 측정하는 거죠. 자기자본 순이익률은 뭡니까? 자기자본 순이익률은 요게 자기자본이에요. 부채를 타인자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자본을 투자한 사람이 가져가는 돈은 순이익이에요. 순이익. 그러니까 자기자본을 투자해서 얼마만큼의 순이익을 가져가느냐. 그것이 자기자본 순이익률이에요. 요거를 ROE라고 합니다. ROE. 리턴은 이익률이라는 뜻이에요. 이익. 리턴 온 E는 equity예요. equity. equity는 여기 지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앞자를 따서 ROE라고 해요. ROE. 부채 비율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거 유동 비율은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략하도록 하고. 그래서 경영자의 자금 운용의 성과를 측정하는 것은 총자산 영업이익률이고요. 그 다음에 주주가 자기 자본을 투자해서 얼마만큼의 순이익을 냈을까는 것을 보는 것은 바로 ROE예요. 자기 자본 순이익률. 아시겠죠? 그러니까 총자산 영업이익률, 자기 자본 순이익률인데 총자산 영업이익률은 경영자의 자금운용 성과를 측정하는 거고 자기 자본 순이익률은 주주에게 돌아올 이익률을 측정하는 거다. 그래서 주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라 이런 얘기예요. 다음 중
문제 8번은 다음 중 주주에게 중요한 비율은 뭐냐 이거예요. 주주의 입장에서는 아까 했던 거를 여기 자본이라 씁니다. 그러니까 요만큼 대차대조표의 요만큼을 주주가 출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익계산서에서는 뭘 가져갑니까? 맨 마지막에 순이익 이거를 이제 주주가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주는 이만큼을 출자해서 매년 요만큼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투자한 금액 대비 얼마만큼의 이익률을 냈느냐 하는 것이 바로 ROE니까 이 ROE가 바로 순이익을 자기 자본으로 나눠서 구한 ROE가 되는 거죠. 바로 주주에게 중요한 비율이에요. 그래서 워렌 버핏도 그 투자 종목을 정할 때 ROE를 중요한 지표로 본다고 해요. 다음 중 표준 비율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은,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표준 비율이라는 걸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표준 비율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비교 기준이 되는 비율이에요. 비교 기준. 집에서 애가 학교에 가서 수학 시험을 봤는데 95점을 받았다. 그래서 엄청 잘했다. 막 해서 칭찬해 주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른 애들은 다 100점 받았어. 얘 혼자만 95점 받았어. 그러면은 잘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95점 기준 그 95점이라는 거 하나만 놓고 볼 때는 잘한 것 같지만 그 다른 비교 기준을 고려해 볼 때는 잘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애가 그 다음에는 85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엔 못했나 보다 했더니 다른 애들은 다 60점 받았어요. 그러면은 얘 85점이 잘한 게 되는 거죠. 85점 잘하게 돼. 그러니까 비교 기준에 따라서 그 값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는데 그때의 비교 기준을 우리가 표준 비율이라고 한다. 표준 비율. 표준 비율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거. 아까 그 학생의 성적을 뭐라고 했어요? 뭐와 비교해 봤더니 잘한 거다, 못한 거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반평균하고 얘기했죠. 다른 반, 그러니까 반의 다른 애들. 그러니까 반평균과 비교를 해서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고 나면은 항상 물어보는 것이 채점해서 평균이 얼마입니까? 이걸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 여기는 내 성적이 평균 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가를 알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평균 비율을 가장 많이 이용을 한다. 근데 어떤 그 삼성전자가 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의 반평균이라는 건 없잖아요. 그러면은 삼성전자와 비슷한 뭐 가전 쪽이라면은 LG전자, 또 반도체 쪽이라면 뭐 SK 하이닉스나 이런 것처럼 그 비슷한 업종을 제품을 생산하는 업종, 그거를 산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산업 평균 비율을 구해서 반평균을 쓰는 거죠. 그래서 산업 평균 비율이 가장 많이 쓰게 되는 거예요. 산업 평균 비율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얘가 95점을 받았는데, 얘랑 맨날 경쟁하는 애가 있어. 걔가, 88점을 받았다. 이러면 잘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쟤를 내가 이겼다. 이렇게 경쟁 기업의 재무 비율을 가지고,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산업 평균보다는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잘했다. 반평균은 잘했다. 이런데 나랑 경쟁하던 그 애는 성적이 더 좋아요. 그러면은 내가
반평균보다 잘한 거지 실제 경쟁되고 있는 기업과 비교해서 잘한 거는 잘한 거로 보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쟁 기업의 재무 비율도 쓰고요. 선도 기업 재무 비율도 씁니다. 선도 기업 재무 비율이라는 것은 그 산업에서 제일 잘 나가는 회사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자 쪽이라면은 뭐 삼성전자, 그리고 이동통신이라면 뭐 SK텔레콤이라든가 뭐 이런 자동차라면 뭐 현대자동차 이런처럼 그런 제일 잘 나가는 기업과 비교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우리 회사가 잘 나가는 기업과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이 부족할까 이런 거를 찾아보는 거예요. 잘 나가는 기업은 그만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쪽 잘 나가는 기업과 어느 부분에서 좀 떨어지는지를 보고 그것을 강화하는 그런 목표로 재무 비율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 바로 이제 선도 기업 재무 비율입니다. 그 다음에 비교 기준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이제 과거 비율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기업이 작년은 얼마였고 재작년은 얼마였고 그 재작년은 얼마였냐 이래가지고 시계열 분석을 할 때 쓰죠. 시계열 분석. 그래서 우리 회사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떤 식의 변화를 겪고 있는지 그런 거를 살펴보는 거죠. 과거 비율도 중요한 그 표준 비율로 사용을 합니다. 한국은행에서는 그 산업 평균 비율을 만들어서 우리 투자자나 기업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는데 그 자료가 바로 이제 한국은행이 매년 한 번씩 발행하는 기업경영 분석이라는 책자입니다. 꼭 책자로 봐야 되는 건 아니고요. 옛날에는 이제 다 책자밖에 없었으니까 한국은행 가서 기업경영 분석 부분을 자기가 원하는 부분을 복사하든가 아니면 책을 사든가 이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기업경영 분석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클릭을 하고 그래서 클릭을 해 나가 보면은 내가 예를 들어 그 자동차 회사를 분석한다라고 하면은 그 자동차 회사의 평균 각종 비율 뭐 유동 비율, 부채 비율 우리 이제 그 앞서서 살펴봤던 유동 비율, 부채 비율, 수익성 비율 이런 것들이에요.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이 평균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기준으로 분석 대상 기업의 위치를 파악할 수가 있죠. 이런 산업평균 비율은 그 한국은행의 기업 경영 분석뿐만 아니라 산업은행에서 발행하는 재무 분석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행의 기업 경영 분석이나 산업은행의 재무 분석에서 살펴보면 됩니다. 그런데 산업은행의 재무 분석은 그 한국은행의 기업 경영 분석하고 분류 체계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의 기업 경영 분석은 업종별로 유동 비율, 부채 비율, 수익성 비율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하는 거고요. 산업은행의 재무 분석은 업종별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비율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업종별로 얼마가 되는지 이런 비교 기준을 가져가죠.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기업 경영 분석은 어떤 때 좋으냐면은 특정 업종의 그 여러 비율들이 어떻게 값이 나왔을까라는 거 할 때 좋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업종의 그 유동 비율, 부채 비율, 수익성 비율은 얼마냐 이럴 때 좋고 산업은행의 재무 분석은
유동 비율을 먼저 그 제시를 하고 그것에 따라 업체가 쭉 있어요. 그러니까 유동 비율로 업체가 뭐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와 쌍용자동차의 그 유동성 비율, 또 삼성전자의 유동성 비율, 이런 걸 다 보고 싶다. 이러면 이제 산업은행의 재무 분석을 가는 거고, 삼성전자의 유동 비율, 부채 비율, 수익성 비율 여러 가지를 다 한 회사 걸 중심으로 보겠다라고 하면은 한국은행의 기업 경영 분석을 쓰게 되는 거죠. 요즘은 산업은행의 재무 분석은 별로 안 쓰고요. 한국은행의 기업 경영 분석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번 그 안에 내용이 어떤가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 주제 기업 재무 2주차로 기업 주명 2주차로 재무제표에 대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제 여러분들이 회계원리나 재무회계 이런 거를 다 공부하고 왔으면은 좋은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회계학, 재무 회계학의 재무 재무제표를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그것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재무 비율 분석을 자료를 다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다룬 재무 비율 뭐 있습니까? 유동 비율, 그보다 더 중요한 거 부채 비율, 세 번째 수익성 비율, 이렇게 세 가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기업 재무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부채 비율이. 그 다음이 요거고, 그 다음이 요거 있네요. 그래서 부채 비율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대차대조표의 오른쪽 대변식에 그대로. 그 다음에 유동 비율, 수익성 비율인데, 수익성 비율은 총자산, 이게 중요합니다. 총자산 영업이익률, 또 하나는 자기자본 순이익률. 자기자본 순이익률. 이 두 가지를 잘 이해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2주차의 그 재무제표의 이해, 그러니까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를 중심으로 또 재무 비율, 간단한 재무 비율 분석, 여기까지 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제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재무 관리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기업 재무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내용과 실무적인 기법, 이렇게 두 가지를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이 이론적인 내용으로는 이제 우리가 화폐의 시간 가치와 먼저 다음 시간에 화폐의 시간 가치를 할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시험 전에는 기법으로는 이것도 자본 예산, 그러니까 실물 투자는 어떤 식으로 해나갈 것인가, 이런 거를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은 여기가 화폐의 시간 가치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공부하고 자본 예산 기법을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시험 이후에는 위험과 수익률의 관계를 이론적인 내용으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얼마만큼의 자본을 조달할 거냐는 자본 구조 이론을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시간까지 2주차까지 2주차에서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와 간단한 재무 분석을 다룬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